그럼 지금 저희가 그 심리 상담 학부 경쟁력 사업의 특강, 두 번째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성인 온라인 상담의 진행을 맡게 된 특수심리치료학과 옥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뭔가 또 요기를 하고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열의에도 한번 제가 감동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간단한 진행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꼭지는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한 20분 정도 남기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중간중간에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그 채팅창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함께 읽으면서 교수님께 질의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음소거 들어오실 때 저희가 공지를 드렸지만 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아서 소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조교 선생님들께서 당장 이제 소거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성인 온라인 상담의 실제와 관련되어서 오늘 굉장히 고견을 저희께 전달을 해주실 강사님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건 교수님이시고요. 충북대학교 심리학과에서 후학을 양성하셨고요. 퇴임하신 이후에 지금 현재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더불어서 아주 활발하게 병인 심리건강센터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봉건 교수님의 경우에는 제가 임상심리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워낙 원로 교수님으로서 저희 후학들 양성에 아주 큰 기여를 해주신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임상심리 전문가, 그리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범죄심리 전문가,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명상지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수님 이봉건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반가움의 인사를 들리지는 않지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봉건입니다. 네, 어떻게 옥정 교수님 시작을 할까요? 네네, 지금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부터 하여튼 좋은 과천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가 모형이 이제 미국 모형이 국내에 많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되고 있는데 과학자 전문가 모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려면은 이제 먼저 과학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제반 이론과 연구 결과를 숙지하고 그다음에 프랙티셔너,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하는 거, 그에 입각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도 이제 이런 온라인 상담 최근에 이제 활발하게 된 건지 하여튼 최근에 이제 뻗쳐져 가지고 있고, 또 근데 코로나 때문에 뭔가 좀 이것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요새는 뭐 비대면 활동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좀 시적절하게 이것을 이제 제 경험담, 뭐 이 방면의 어떤 아카데믹한 내용이라 뿐만 아니라 경험담을 말씀드림으로써 뭔가 이 방면에 관심 있는 분들, 또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서로 좀 도움이 주고받고 활발한 작업과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조교 선생님께서 제가 이제 다음이라고 하면은 이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옥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채팅창에 오른쪽 채팅창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실금일금 보면서 요거는 금방 내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요건 다음에 몰았다가 저 강의 후반부에 20분 정도 우리가 질의응답 시간, 마이크를 사용한 시간이 있겠습니다. 그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팅창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왕래하는 것이고, 사실 제가 이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이제 채팅 상담이죠. 채팅이라는 것이 이제 텍스트 기반,
문자를 기반으로 하는데 온라인 상담이라고 하게 되겠고, 제가 이거를 재작년부터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네이버에서 마음 상담이라는 코너로 재작년이니까 19년 11월 말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임상심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상담심리 전문가들도 계시고 또 상담심리사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한 100여 부분 이상이 시작을 해가지고 저는 그동안 이제 이걸 이제 들어가시면은 강의록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뭐 접속하시면 다 나와요. 네이버 접속하셔서 지식인 접속하시고 거기 엑스퍼트라는 건 전문가라는 뜻이죠. 엑스퍼트 코너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이제 건강 코너로 들어가시면은 그 중에 하나가 마음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거기 등록된 전문가들이 뜰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7개의 상품 뒤에 나오는 겁니다만은 7개의 상품을 제시해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임상 전공이다 보니까 주로 정신병리나 이상 행동 그거에 초점을 둔 일반 적응 상담이 아니고 이제 그 일반적인 뭐 우울이라든가 불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병리 현상에 초점을 둔 그런 평가와 치료 기법 그거를 이제 상품 명칭으로 소개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문해서 들어온 분들을 그런 분들을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380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좀 비교적 좀 충실하게 좀 소통이 된 분들, 그러니까 치료라든가 심리적인 상담이 좀 많이 이루어진 분들을 좀 몇십 케이스를 추려가지고 이 강의 후반부에 사례 추고록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제 프랙티스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론은 가급적 간단하게 하고 실제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거에 대한 경험담 또 나름대로 이런 거를 설명드리는 것이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초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다른 분들하고 달리 정신병리가 좀 있어 보이는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단순히 뭐 전통적인 상담 기법, 뭐 공감해주고, 뭐 반응해주고, 명료화시키는 이런 것이 아니고, 보다 임상심리적인 심리치료 기법, 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가 대부분이 되겠고, 뭔가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시도하거나 수정해보도록 하는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거 기반의 기법을 적용하려고 했던 이 모습을 이런 추고록을 이렇게 또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한번 보여드림으로써 실제 모습을 좀 감이 잡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이론적인 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활동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고 지금 사이버 대학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일찌감치 초창기부터 이런 비대면 수업 그런 거 시대의 추세에 맞게 개설된 학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지금 화면으로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사이버 스페이스 이거 사이버 공간, 가상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도 이제 이렇게 같이 얼굴을 뵐 수 있고, 물론 직접 마주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현실감을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고, 그래서 좀 비대면보다는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시간과 공간의 지역을 극복하게 해주는 그런 요령, 그런 것이 이제 뒤에 소개하겠습니다만은 미국에서의 연구 결과, 국내에서 논문들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별로 그렇게 제 초점에 부합되는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미국 거를 이제 해가지고 좀 인용하면서 결론은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심리 치료도 웬만큼 효과를 볼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우리가 좀 어느 정도 극복해서 치료 효과를 좀 낼 수 있고 그런 논문들이 요새 미국에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채팅 상담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우울증 환자라 거기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임상 장애에 대해서 심리 장애에 대해서 효과가 축적된 그런 동향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채팅으로만 해서 온라인 효과를 보는 논문들은 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고 제가 실제로 이제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속성이 많이 달라요. 서로 안 보고 있으니까 먼저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언어적, 비언어적인 단서가 부족하거든요. 이제 대면 상담을 할 때 보면은 벌써 목소리 톤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또는 보디 랭귀지, 제스처 가지고 벌써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목소리가 갑자기 내려앉았네. 이 사람한테 뭔가 생각하고 있거나 문제를 건드렸나? 또는 뭐 얘기하기 싫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거를 빨리 감을 잡아서 이런 헌치, 이런 육감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검증해 나가면서 히트치면은 내담자가 그겁니다 하고 기뻐하고 반응을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닌데요 하면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실망하면서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재작년 초에는 채팅 상담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전화 화상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화 상담도 뭐 톡톡 서비스인가 뭐 그런 거 있다가 또 복잡해가지고 어떤 매장은 그냥 일반 전화로 휴대폰 전화로 또 요구에 부응해 드린 적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요새 화상 상담도 이렇게 오픈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화상 상담은 오픈을 저는 별로 안 할까 싶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뭐 정신분석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얼굴을 보게 되면은 전이가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분석가는 뒤에 숨는다. 그럼으로써 백지에다가 그 내담자 환자의 감정을 컴플렉스를 투사하게 해서 그래서 심층적인 무의식적인 분석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얼굴 바로 마주보지 않고 측면에서 하는 것도 내세우는데 하여튼 이게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이제 실제 그 오프라인에서처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화 상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웬만큼 제 경험으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뿐만 아니라 도리어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문격 미국에서도 이제 채팅 상담이 되니까요. 다른 분들도 보면은 이제 외국에서의 상담 신청이 주문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그만큼 국력이 많아져서 그런지 이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저 아르헨티나 저 멀리 있는 한국어를 쓰는 구사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노크를 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하고 할 때는 이제 시간이 다르죠. 우리가 낮일 때는 그 사람은 밤이니까 서로 시간을 맞춰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만 도리어 제약이 극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땐 도리어 비전이 많은 만날 수 없을 바에야 이렇게 채팅이나 전화나 또는 가능하시면 화상 상담을 통해서 우리 상담 업무를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이 더 많은 도리어 더 어떤 장점이 더 풍부한 정보 제공도 풍부할 수 있고 정보 제공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죠. 미리 이야기거리나 좋은 치료적인 내용을 만들었다가 저는 문서로 만들었다가 그 첨부해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바쁘면 그러지 못하기도 쉽고 그렇게 많이 쓰는 거를 뒤에 가서 실제를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제가 옛날에 사이버 스페이스 적응했던 글에서 발췌해가지고 했고요. 하여튼 최근에 연구 동향은 지금 바커라는 사람이 최근 그 개관 논문을 봤더니 불안장애, 주요 우울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또는 적응장애 이런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반 적응을 곤란해 있는 일반 보통 정상인들이 아니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와 화상을 통한 원격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일관된 증거를 이제 개관 리뷰를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이제 굉장히 화상이나 전화 효과가 있는데 문자 기반 그러니까 채팅 상담이죠. 또는 이메일 상담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메일은 이제 비동시적인 문자 기반 상담이 되겠고 채팅은 싱크로너스 동시적인 실시간의 문자 기반 상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문자만을 주고받는 건 제한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리뷰에서 우울증 치료할 때는 전화나 화상 상담 그런 거를 할 수 없을 때 부득이한 경우에만 이런 거를 사용하면 좋겠다. 그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그다음 연구를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비대면이라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감정이
강력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담의 초점이 이제 그 사람의 핵심 감정, 밑바닥에 있는 정서를 파악하고, 그거를 카타르시스 시키고, 발산시키고, 그거를 이제 교정하고, 정서를 컨트롤, 조절, 통제 능력을 높이고, 뭐, 경계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정서, 역기능적인 정동을 좀 많이 감내, 견뎌내고, 폭풍 후에 견뎌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정서가 치료의 핵심적인 그 타겟,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정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의외로 연구를 해봤더니 인터넷 채팅할 때도 정서 소통이 도리어 이거 탈제지라고 썼는데 디스이니비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억제하잖아요. 이니비트라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인터넷에서는 뚜껑이 열린다는 거죠. 마음대로. 그래서 인터넷이 도리어 정서를 더 잘 드러내게 할 수 있다. 근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 마음 상담 전문가들하고도 이제 단톡방에서 채팅을 하는데 상처를 입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글을 읽는 경우도 많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탈죄지.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는 자, 익명성이 보장되고 내 정체가 이제 감추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행동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겠다. 누군지 나를 몰아볼 것이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자기가 안 드러나니까 뭐 자기 그 당시는 예를 들면 사회공포증이라든가 사회불안 있는 분들은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인터넷 채팅, 인터넷 또 전화 상담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편안하게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안전한 감이 느끼는 거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굉장히 좀 용감해지죠. 그래가지고 막 공격도 하고. 응? 이게 좀 문자로만 채팅할 때 보면은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저도 이제 뒤에 그런 걸 썼습니다만은 제가 잘못 봐가지고 짚었더니 그 아니다 해가지고 다시 고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 사이버 공간의 그 제약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 내면에 어떤 공격성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툴툴거리고, 응? 평상시에 막 쓰는 언어적인 표현, 갑자기 얘기하다가 헐 하면은 기분이 별로 즐겁지 않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우리 마음 상담의 전문가들은 그런 자기 경험담을 썼더라고요. 경계선이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이 불안정하고, 이제 공격적인 행동하고 자해도 많이 하고, 굉장히 감정의 격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치료자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기 쉽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마음의 때를 많이 실천해야 되고, 자기 분석을 해서 내담자의 그런 어떤 정서적인 폭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연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그런 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지금 시달리고 있다. 힘들다. 그런 것도 호소하는 것도 올라오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좀 경계선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이버 공간에 가서 현실에서는 잘 안 받아주고 싶거든요. 조금 받아주다가 이제 상담자가 시들해지면 이제 다른 데 가는 거죠. 자기한테 안 맞춰주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이 DBT라고 변증법적인 행동요법인데, 그래서 공격적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 치료자가 외국에서 많이 알려진 것이 이런 심리 상담이나 치료하다가 치료자가 돌아버리는 경우, 이거 번아웃 된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옛날에 서울대 정신과 의사의 누구야? 이부영 교수님인가가 옛날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아주 옛날 얘기고 정신의학보에도 실린 얘기인데, 이런 정신질환, 정신병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접촉하거나 면담하거나 치료할 때는 보이지 않는 전염병동에 들어간다는 마음을 가져라. 무슨 얘기냐면은 코로나 같은 그런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정신적인 그런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게 맨날 그거를 닦아내고 털어내고 그렇게 자기 정신건강 관리를 신경을 안 쓰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정동에 영향을 받는 거죠. 하여튼 한 말씀 더 드리자면은 정신과 선생님들 얘기해 보면은 자기 레지던트 때나 진료 중에 정신과 환자한테 뺨 한 번 안 맞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때리면 뭐 어떡합니까? 이제 맞는 거죠. 이런 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 돼요.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사실 이제 하여튼 저는 가급적이면 책에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경험적이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걸 책에 쓸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용감해지고 무모하게 되고 자기 내면의 어떤 공격적인 적개심이 드러나게 돼가지고 상담자한테 이거 퍼부을 수가 있어요. 투사가 되는 거죠. 응?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기 우리가 역전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치료자나 상담자는 또 역전의 감정 때문에 자기가 또 고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은 인터넷 공간이라는 것은 정서 배출이 더 촉진된다 이거죠. 편안하게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또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술술술술 잘 풀어내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뭐 자아중심적인 내사라고 이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인트로젝션이라는 거는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자기 바깥으로 투사해가지고 자기 마음 속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죠. 내사 안으로 쏜다는 거죠. 그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페이지 어떤 그 가상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환상적인 경험, 어떤 상상력, 저기 내면의 자기 그 무의식적인 욕구를 충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혼자 독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해서 저기 뭔가 그 정도로 심층적이고 무의식적인 내용을 털어놓도록 촉진하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해리적인 상상, 아주 완전히 가공 세계로 가는 거죠. 해리가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상 공간 채팅은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실 검증력, 현실감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닌, 예를 들면 뭐 사이코시스, 정신병 환자 또는 뭐 조현병 같은 정신병증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가급적 현실 기반을 그런 감각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이버 공간은 우리가 저기 그런 채팅 치료는 그 사람들한테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터넷 이런 사이버 공간에 임하는 태도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격 관련돼서 그 성격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드러나는 행동도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히스테리성. 히스테리성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드라마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남의 관심을 끌고 현란하고 과장된 행동. 자기 내면을 성찰하고 감정을 컨트롤하기보다는 외부의 시선, 주의를 끄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변덕스러운 감정도 잘 드러내고 굉장히 개방적이고 막 하는데 조금 들어가면은 이건 뭐야 하고 이제 내치고 굉장히 그런 진정한 심층적인 정서 교류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제 이상 심리학 책에는 기술돼 있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현란하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기 쉽고 이거를 이제 잘 컨트롤 시켜야 되겠죠. 상담하려면은 강박 성향은 도리어 이제 이런 엉성한 분위기에 대해서 질서나 규칙이 잘 느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박 성향 있는 사람들은 위축되지 않습니까? 완벽 추구하는 그 내면에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현실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친구도 별로 없고 접근해서 말도 못 거는 수줍은 성격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차라리 가상 공간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고 희망과 용기를 심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하여튼 이러한 온라인 상담시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톤, 표정, 신체 언어, 보디 랭귀지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단서가 없기 때문에 오해 발생할 소지가 큽니다. 저도 딱 어떤 문장만 봐가지고는 문장 한 문장만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가늠이 안 잡혀요. 그럴 때는 제가 많이 쓰는 수법은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세요. 또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주세요. 저를 얘기를 많이 하죠. 부연 설명하라면 또 짜증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주세요 하면은 짜증내는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대면 상담이나 비대면 할 때 그 말씀한 거를 다른 말로 해달라든가 또 예를 들어달라 하면은 예를 들어주세요. 뭐 7글자밖에 안 되잖아요. 채팅하기도 쉽고 또는 이제 예를 들면 하고 콤마 저기 퀘스천 마크 쳐도 되고 그러면 이제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을 이제 바로 오해를 정정 마음속에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보내는 사람은 이건 내 감정을 솔직하게 보내는데
내가 잘 보냈는데 이런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기 받는 사람, 치료자는 상담자는 저기 오해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상담자가 얘기했는데 내담자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 이런 게 참 많이 생깁니다. 응?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채팅 상담이 하나의 제한점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용어를 좀 그다 좀 약간 저는 항상 그 내담자가 쓴 용어를 반복해서 쓰는 거를 권장하거든요. 그걸 쓰면서 자꾸 이제 부연하고 약간 넘겨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이런 거를 정확하게 상호 착각을 좀 가장 줄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뭐 지침, 뭐 이게 원고 한 40쪽 되는데, 이거를 슬슬 빨리 하면서 넘어가고 사례 검토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서비스의 제한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어떤 플랫폼에 있다, 거기에 그런 거를 많이 숙지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내담자에 대해서 물어봐서 우리가 이제 초기 면접이죠. 이런 거 실시해가지고 이 사람이 채팅 상담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전문가 윤리사항입니다만은 다른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겠죠.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비대면 대화, 채팅이 과연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 아무튼 그런 것이 이제 실제로 잘 이루어진다는 증거를 이제 실험 연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옛날 연구인데 2003년도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서로 대면 대화 또는 비대면 대화를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의 감정이 이런 것 같다. 그 정서를 이해한 수준이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채팅 상담도 내담자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웬만큼 많이 해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음. 하여튼 온라인 비대면 얼굴이 없는 페이스리스 카운슬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못 보는 번역을 했는데 하여튼 장점은 정리하면은 접근성이 높죠. 원거리 있을까 봐. 원거리 있는 사람들. 또 실제로 만나면은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뭐 상담 기관이나 못 찾아갈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저기 전문가가 적을 때도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을 이제 접근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세 번째가 또 재미있어요. 이게 이제 채팅한 내용이 다 보관돼 있습니다. 저장돼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 하죠.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다음 상담을 이제 하겠다고 할 경우에 이제 다음에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창에서 보십시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보통 20분, 30분, 40분 이렇거든요. 채팅을 하시기 1시간씩 하려면 힘들어요. 이게 따락 치기가. 그래서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 자판을 빨리 치는 연습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채팅 막 누가 치면은 제 컴퓨터에서 이미 대꾸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 말이 끝나고 나서 치려면 시간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충 만들어 놓다가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핀트가 바뀌면 또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왜냐하면 내담자들은 짜증을 내요. 금방 안 해주면 이런 속성을 잊어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채팅 주문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네이버 앱을 등록해 놓으면은 어떻게 톡톡으로 옵니다. 그럼 삐삐 소리가 나요. 삐삐 소리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전문가 파넬에 들어가면은 전문가별로 평균 응답 시간이 나옵니다. 아마 일주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놀란 게 한 5분, 3분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 전화도 항상 붙잡고 24시간 붙잡고 있으면서 채팅, 주문 접수됐다고 하면 바로 그냥 아마 응답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초기에는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만 전담하는 분 아니라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한번 최근에 들어가 봤더니, 저를 접속하려면 평균 대기 시간이 2시간 20분이다. 벌써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아마 급한 사람들은, 응?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거나 또 꼭 저한테 오지 않으면 안 와도 괜찮겠다 하는 분들은 다른 전문가한테 놓고 하겠죠. 응?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빨리 응해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상용구를 저기 저장해 놓습니다. 어? 이제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뭐 일이 있어서 대꾸할 수 없고요. 제가 예를 들면은, 이따가 저기 퇴근 후에 또는 이따가 밤늦게 또는 오후 늦게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거 별거 아니지만은 이거를 댓글을 보내놓는 사람하고 안 보내는 사람하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당수 이제 보면은 취소한 분들이 뭐냐면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응? 1시간, 어떤 분은 1시간 이내, 어떤 분은 10분 이내, 대꾸가 없다고 그냥, 취소한다고. 그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비대면 상담, 채팅 상담의 특징입니다. 바로 응해줘야 돼. 응해주거나 바로 응할 준비, 타이핑할 준비, 또 대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상용구라고 하죠. 상용구. 아래 한글도 많이 쓰시잖아요. 아래 한글에 보면 우리가 상용구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늘상적인 표현을 그 구절, 그 문단, 그 짧은 그 핵심을 저장해 놓고 있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거를 골라가지고 딱 적용시키면은 그게 바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당장 급한 불을 이제 응대를 해주는 거. 굉장히 조급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천천히 응답해 주세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전체 숫자에서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이것이 3번에 관련된 채팅 상담의 특징. 장점도 있고 이런 성급한 면도 있고 그걸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응? 그리고 이제 이것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핵심을 찌러야 됩니다. 이것저것 뭐 라포 형성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수 없어요. 핵심. 저도 그걸 많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상품은 제가 20분이고 어떤 건 30분이거든요. 30분 넘는 건 없습니다. 채팅이고 전화하고 30분 이상 하면은 피곤해요. 응?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한 인간으로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 하진 않고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1시간씩 또 1시간 반씩 전화 상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특별하게 이제 오케이 해가지고 하는 경우 급하다고 하고 자기가 좀 더 오래 하기를 원하는 경우고 보통은 이제 30분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저기 30분 생각하고 있었는데 착각해가지고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20분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착각한 게 좀 더 핵심적인 거를 빨리 줬어야 되는 건데 조금 그걸 늦게 주려고 늦게 개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저기 상대방은 급해진 거예요. 시간은 다 돼가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빨리 이제 부응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제한점이자 특징이자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라포 형성을 빨리 하고 어떻게 보면 라포보다도 빨리 문제 해결을 원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을지도 모르겠어요. 응? 이걸로 채팅으로 라포 형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 끝나고, 응?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실망을 안고 끝내는 분도 있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음. 그래서 하여튼 핵심 문제로 빨리 진입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이제 핵심 문제 나오는데 첫 회기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에 가서 슬슬슬 꺼내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상담은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자기 감정을 어떤 사람들은 더 빨리 표현하고 또 그리고 자기가 어떤 분들은 미리 써놔요. 한 몇 페이지 써놔가지고 읽느라고 정말 아주 힘듭니다. 응? 어떻게 보면은 읽고 분석하느라고 소요되는 시간은 이 채팅, 상품으로 구매한 시간 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응? 그래서 솔직히 내면으로는 좀 별로 즐겁진 않습니다. 여러 페이지 보내오면은.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핵심을 잘 찔러주면은 한 번, 두 번 상담에 계속 시리즈로 이어지기 쉽죠. 응? 그 의사들이 많이 쓰는 수법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즉 많은 분들은 이제 좀 더 좀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그거를 이제 반발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은 그거에 많이 얼마나 치료자를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믿고 따르게 되겠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너무 쓸데없이 걱정이 많더라고요. 자기가 조현병 걸리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안심시켰더니 몹시 기뻐하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고 간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이게 시간이 제한돼 있다는 거. 그래서 시간을 계속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네이버는 그 종료되기 10분 전에 딱 뜹니다. 10분 남았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오프라인 때와는 다르게 이런 제한점도 염두에 두고 즉각적으로 랩보 시간을 짧게 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핵심적인 치료 기법을 적용하는 걸로 빨리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것이 이제 특징이라 할 수 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쪽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내면에 힘든 거, 어릴 적의 상처, 어릴 적에 부모의 가정폭력 또는 어떤 분들은 성폭력 이런 거를 글쓰기 이걸 그거 썼습니다. 페니 베이커라고 유명한 분이 있어요. 페니 베이커. 제목이 비슷한데 페니 베이커 이 책을 이제 저희 같이 근무했던 박광배 교수님이 공역으로 번역을 잘 해서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기 고민을 글쓰기 했더니 심리치료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저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너 쪽씩 써요. 장황하게. 그리고 쓰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스스로 카타르시스가 되고 자기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그런 치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얘기예요. 이렇게 글쓰기가 치유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논문이나 글은 제가 다른 데서는 별로 못 봤습니다. 하여튼 페니 베이커 책에는 내담자들한테 쓰기 시켰다 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소개되어 있고 온라인 채팅에서는 그런 연구는 못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줍은 사람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불안감을 조성해요. 나를 못 보는 거 아니야?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내가 안 보이니까 되게 정신적으로 자기가 약한 사람들이 그렇죠. 내가 안 보이니까 내가 감추고 내가 이 조그만 에고를 감춰야 되니까 도리어 안정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담자가 자기를 계속 관심을 주고 확인해주고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사이버 공간이 도리어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윤리적인 실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실제로 내 앞에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그 어떤 사람은 그런 질문이 들어왔대요. 우리 마음 상담에 어떤 전문가가 단톡방에 올린 걸 봤더니 당신이 지금 그 사진에 떠 있는 그 전문가인지를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런 온라인상에 또 그런 질문, 그런 회의심. 얼굴이 안 보이니까 가짜나 다른 사람 아니냐. 그래서 화상 상담이 또 좋긴 하겠지만은 아무튼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네이버에서는 이제 신원 확인을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만은 워낙 노털이라서 아마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사람이 내가 상담하는 전문가가 바로 사이버 공간에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런 의심이 많은 사람은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단서가 없다. 그러니까 온라인 심리 치료는 우리가 이제 로저스 내담자 중심요법에서는 그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끄떡거리는 거, 고개 끄떡거리는 거 또는 하는 거. 이것이 1971년도에는 미국의 대학교 박사 논문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 그 정도로 이런 비언어적인 것들을 많이 초기 단계에 랍 형성하기 위해서 많이 썼는데 이거를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치료자가 공감 능력, 그 텍스트만 보고 이 사람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또 딱 짚어야 되고 직관적으로 이것이 이제 더 많이 요구되는 거니까 아주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글자 몇 개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빨리 찝어야 돼. 어떠십니까? 이따 또 질문, 또 토론하기로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 조건을 적용해가지고요. 다음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한 상담 심리 책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저스의 내담자 중심요법. 그래서 이제 우선 수용되는 느낌, 나를 상담자가 치료자가 나를 acceptance, 나를 과연 받아주느냐? 예? 그러려면 피드백을 해줘야 되죠. 상담자가 보여주는 반응, 피드백을 통해서 내담자는 상담자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있구나. 나의 인간성을 비판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인간을 그대로 나를 받아주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이제 이런 걸 느껴야만 이제 로저스 방식의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저 같은 경우는 내담자가 구사하는 단어를 그걸 사용해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단어를 썼구나. 뭐 헐이라는 단어를 썼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단어 하나의 감을 잡고 이거를 이제 피드백 그 단어를 똑같이 써가지고 자기가 가늠한 그런 의미를 전달할 것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내담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담자가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감정, 느낌을 잘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렇게 그것이 이제 빈틈이 좀 메꿔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컨그루언스, 솔직한 진솔된 태도.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이제 저는 사실상 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별로 쓰질 않습니다. 채팅이 바쁘거든요. 빨리빨리 채팅을 요점을 줘야 되는데 뭐 가로 속을 넣어가지고 나는 지금 뭐 기뻤다, 슬펐다, 상담자가 느낀 감정을 가로 속에 넣는 거는 좀 시간상으로 어렵고 이거는 주로 이메일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메일 상담할 때 많이 발전된 기법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자기 치료자의 느낌을 가로 속에다가 귀하가 답신을 본 상담자한테 이메일로 보내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상담자는 굉장히 가로 속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었다. 네? 상담자의 감정을 이렇게 브라켓, 가로 속에 넣음으로써 이런 상담자의 느낌을 진솔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로저스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본 상담자는 귀하가 왜 침묵을 지키는지 궁금해졌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뭐 어떤 답을 보낸 거 보고 내가 참 마음 기뻤다. 이런 식으로 뭔가 상담자의 반응을 좀 가로 속에 넣든지 그림이 떠오르도록 표현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털어낼 수 있도록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이제 객관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초점을 하는 것은 이모티콘을 쓰라. 근데 뭐 이모티콘 시간이 없어서 전 잘 구사할 줄도 모르지만 이모티콘은 별로 잘 안 쓰고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조금 전에 논문에서 없던 내용이 비유적인 표현, 은유, 메타포, 스토리텔링 이런 거를 말하자면 이제 내담자한테 여러 가지 어떤 내용이 충실한 치료적인 함축성이 있는 그런 이제 텍스트를 전달하는 거죠. 뭐 이것은 스토리텔링, 뭐 은유적인 기법, 뭐 액트 치료, 수용전염 치료도 일종의 메타포, 은유를 많이 쓰는 것이고 이런 비유적인 격언적인 표현을 요새 인지행동 치료에서 많이 쓰는 추세고 책도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여튼 저는 이런 거를 많이 써요. 짧게. 뭐 어떤 분들한테 예를 들면은 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지요. 이건 종래 내려오는 어떤 그런 표현이지만 그 속에서 그걸 얘기하면은 내담자가 뭘 느끼겠습니까? 내가 지금 욕심이 컸나?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슬프고 좌절감 느끼고 우울해지는 건가? 그런 걸 이제 옛날의 격언적인 표현을 계속 되새기면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효과를 두고두고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방어를 들 필요하기 때문에 의도 같은 것도 민감하게 꺼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 검토할 때는 자살 기도를 했거나 죽고 싶다는 자살 의도를 나타내는 거를 사례 먼저 그런 것이 많고 또 이제 생명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금방 쉽게 내가 언제 자살 기도했어요. 이렇게 해서 죽고 싶어요. 이런 거를 비교적 채팅 상담에서 잘 드러내더라고요. 그 제가 볼 때는 익명이 보장되고 자기 정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용감하게 솔직하게 자기 그런 민감한 부분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피성 성격 이런 사람은 남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대인관계 불편하고 잘 고치고 싶은데 뭐 스키조이드하게 분열성 성격 같은 경우는 애초에 혼자 사는 게 익숙해요. 그런 사람 말고 남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동안 거절받고 그런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온라인 채팅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장애가 있는 정신분열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과 환상을 혼동할 우려가 더 증폭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좀 권장하지 않는 컨트라인디케이션, 금기시되는 그런 컨디션이라고 병적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글자의 이면을 읽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단어 하나 이게 참 보면은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글자 달랑 봤을 때는 맥락이 없고 짧게만 했을 때는 이게 이건가 하고 짚었다가 그게 아니고요 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또 다른 경우 이런 거는 뭐 자주 발생할 수 있고요. 이걸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두 번째로는 자꾸 문단에서 공간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돼요. 이게 직관 능력이죠. 말하자면 글자만 가지고 이게 참 이것이 상담자로서 역량을 많이 높여야 되는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장에서 뭔가 내담자의 모습, 상태 이거를 떠올릴 수 있는 거. 그림으로써 이 사람이 어떨 것인지 뭐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이미지를 형성하고 나서 자꾸 상담을 진행하면서 수정해 나가면서 우리 그 사람을 내담자를 우리가 개념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례 개념화가 중요하죠. 사례 개념화라는 게 내담자를 면접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상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과거에 어떤 문제고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대처해가지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저게 우리가 좀 효과적인 치료법을 적용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내담자가 구사하는 핵심 단어, 약어, 약칭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이제 많이 씁니다. 내담자들도 시간이 없고 타이핑하는 거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많이 감을 잡으려고 하는데 금방 안 되기 쉽죠. 그래서 이제 상담자는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능하면은 명경지서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담자의 모습이 떠오르고 공감이 되고 이 사람의 감정이 좀 느껴지고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내담자가 반복해서 쓰는 단어나 어귀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씁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묻거나 해가지고 해줄 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공감받고 있다고 느끼게 되고 굉장히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제 상담자의 역량을 높이려면은 자기 분석, 꿈 분석, 상담도 받고 그래서 맡은 뭐 이런 네이버 상담, 마음 상담 전문가 아무한테나 찾아가서 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내담자 경험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앞으로 나중에 상담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밑바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파라프레이징이라고 하죠. 상담의 기본 원칙.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한 거를 이해를 해야죠. 건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 글자만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면은. 그걸 이제 파라프레이징, 그러니까 상담자도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약간 휴식도 취하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앉는 게 좋습니다. 피곤하고 정신없고 급하게 와서 앉아가지고 할 때는 제가 볼 때 이게 실수하기 쉬워요. 그래서 상담자의 감정을 공감하고 감을 잡은 다음에 그거를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돌려주는 거. 이걸 이제 파라프레이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그 내담자가 쓴 핵심적인 단어를 구사해서 하는 거죠.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담 초기 단계 원칙이 되겠죠.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쓰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러트, 저게, 뭐야, 딱 소리가 울려야죠. 그러면 이제 톡톡으로 이제 소리가 딱 나고, 음이 들리도록 설정해 놔야 돼요. 하여튼 그 네이버는 그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가 딱 귀를 항상 쫑긋하고 있어야 되죠. 휴대폰이 이제 소리가 들릴 근처에 두고, 그래서 이제 기다려달라고 응답하는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상용구를 저장하고 있다가 씁니다. 예를 들면 밑에 거 언제 시작할까요? 그 전에 아래 설문지에 응답해 주세요. 이 설문지라는 거는 저기 마음 상담 그 운영팀이 만든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자기 나이, 미래, 소망, 그리고 이 자료를 전문가들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익명으로 사용해도 된다. 그런 거 동의해라.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제가 쓰는 상용구 이런 걸 이제 저장해 놓고 있다가 어떤 분들은 한 페이지 되는 설문지 올리면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저장해 놓은 문기 번거로우시면은 남녀, 성별하고 나이, 그리고 바라는 바, 소망만 올려주세요. 제가 볼 땐 대충 한 20, 30%는 여기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하고 기니까 그 귀찮다 이거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상용구를 써먹고 어떤 분들은 상담은 자기가 주문하면 바로 하는 줄 알아요. 그런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담은 구조화시키는 거죠. 상담이라는 것은요. 채팅 상담은 서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채팅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주 이거를 제가 상용구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거를 이제 전달함으로써 상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제 숙지를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지금 상담에 밀려서 더 있어야 됩니다. 연락 드릴게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자살 생각 자살 생각 누가 할 때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행동 평가할 때 쓰는 전형적인 문기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제 한꺼번에 날립니다. 저 지금 죽으려고 했어요. 죽고 싶어요. 이 세상 끝장이라고 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 자살 생각을 물어봄으로써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자살을 방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죽으려고 합니까? 왜 죽으려고 하죠?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그 사람은 누구한테도 말 못했던 그런 내면의 핵심 감정이 카타르시스가 되고 상담자는 그걸 듣고 평가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자살 행동을 저지를 위험성이 얼마나 높은지 그거를 판단해가지고 그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또 이제 심리 검사, 제가 말한 심리 검사는 간단하게 MMPI-2하고 청소년은 MMPI-A고요. MMPI하고 이제 문장 완성 검사. 이 문장 완성 검사가 그 투사 검사입니다. 투사 검사라는 거는 자기의 감정을 투사하는 거죠. 뭐 가족을 부양하는 것은 하고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적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건성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몇십 퍼센트 사람들은 자기 내면의 갈등, 내면의 복잡한 감정 이런 것이 드러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투사적인 검사의 한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 검사를 이제 권장할 때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할 때 이런 상용구를 또 우리 또 전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우울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할 때 이렇게 아주 몇 번 이제 자꾸 똑같은 구조를 보내야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귀찮아져가지고 아주 저장을 해놓고 이거를 이제 필요할 때 날리게 되는데 어떤 때는 또 이런 게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또 치기도 하죠. 또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많이 쓰는 메타포, 은유 그런 거에 이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상용구를 이제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기우, 이 CBT라는 것은 코그니티브 비헤비어럴 테라피의 인지행동 치료의 약자입니다. 전 기우를 참 많이 써요. 제가 물어봤을 때 이 기우에 대해서 오프라인에서 기우라는 그 뜻을 제대로 아는 분 거의 못 봤어요. 기껏해야 아니 뭐 쓸데없는 걱정이죠. 이것이 어원을 아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라고 하죠. 중국의 옛날에 기나라 시대에 있었던 하늘 보면서 걱정했던 사람의 얘기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좁게 기후라는 것이 어떤 거다. 이렇게 좀 다음 페이지까지 한 여러 줄에 다음 페이지 여러 줄에 걸쳐서 이렇게 쭉 있죠. 그렇게 이걸 이제 한 덩어리를 기후 얘기 좀 하다가 내가 지금 기후처럼 근거 없는 거를 지나치게 걱정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생활에 지장을 받는구나. 이런 걸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써놨다가 이제 한 방에 읽어보시라고 날리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반응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읽어보세요 하고 전달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울증이 많은데 우울증 있는 사람들이 자책을 많이 해요. 어? 반추라는 것은 이제 되씹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가 왜 그랬지 바본가 봐 이렇게 자꾸 반추하면서 점차 이제 깔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이제 스톱시켜야 돼요. 이런 거는 인지행동요법 또는 명상치유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또 저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나와 있죠. 전 자책을 자기가 자기를 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군요 하고 그 생각을 못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자책은 자기가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고통을 주는 거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만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솟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뭐 이거는 이제 이제 공황 증상, 급성 불안 상태에 대한 얘기네요. 이런 식으로 뭐 불안 증세 완화법에 대한 상용구도 만들고 그다음 페이지 뭐 이완 훈련 뭐 여러 가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사 제가 이제 제 상품 7개를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그 위에 거는 접속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이렇게 뜹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떠요. 제 사진하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간단한 프로필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장 대표 상품으로 내세운 게 이제 우울, 불안, 위기 부부. 제가 운영한 센터도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가 있습니다. 저희 특화 영역이 우울, 불안, 위기 부부. 그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그 다음 페이지요. 그 4.3점이라는 게 평점이에요. 5.0 만점에. 누군가 한 사람의 점수를 나쁘게 주면 팍 떨어집니다. 그 회복하려면 아주 오래 걸려요. 그걸 연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제시한 7개의 상품, 우울, 불안, 이거 하고 있고, 심리검사. 또 뭐, 이거는 이제 앞에 맨 위에 우울, 불안은 전화 상담이고요. 밑에 거는 이제 세 번째 줄에 있는 건 채팅 상담이고, 부부 상담, EAP라는 게 직장인,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 가지고 직장인 또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직장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정신장애, 조현병에 대한 심리재활, 사회기술 훈련, 알코올, 그다음에 뭐 암, 당뇨 이런 쪽도 있는데 이런 명상 치유법은 많이 노코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상품을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우리 상품 내용을 포스팅하는 게 좋아요. 포스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를 이제 어떤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자기를 이제 홍보하는 거죠. 거기에는 제가 경험해 볼 때는 텍스트만 가지고는 안 되겠고 여러 가지 현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진, 박스, 표, 보기 좋게 한 방에 들어오게. 저는 아직 그걸 못 만드는데 다른 사람들 거 보면 참 그 땡기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런 거 포스트를 계속 온라인에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 방법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그걸 잘 못하니까 저는 이제 저기 지식인 코너에 질문이 올라와요. 제가 정신병인가요? 강박증인가요? 이런 거에 답변을 이제 제가 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제가 답변을 이렇게 증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쩌고 저쩌고 올리고 제가 그다음 페이지 답변. 제가 이제 채택한 겁니다. 답변을 이제 올리면은 내담자가 질문을 올린 사람이 볼 때 이거 괜찮겠다 하면은 그걸 채택을 해요. 채택을 하면은 이제 화면에 채택되었다고 딱 뜨죠. 말하자면 채택한 전문가가 홍보가 되는 거고 그 네이버 그 전문가 엑스퍼트 코너를 보면 이 사람이 답변을 몇 개 했다 개수까지 떠요.
그래가지고 초기에는 열심히 하다가 요새는 좀 한동안 또 잊어먹고 안 했는데 이게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상담을 손님을 계속 받고 만족도를 높이고 좀 수입을 올리려면은 이게 노력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홍보해야 되고 상담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 답변하고 홍보하고 또 좋은 피드백도 받아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호소하신 내용을 이렇게 분석했고, 내담자애가 저희 그 질문한 사람이 실제로 올린 반응을 인용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1번 차례차례 제 소견 1번 그 멍청하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었냐 그거에 대해서 그 탐색하는 그런 피드백을 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갔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밑에가 잘렸는데 하여튼 제가 나름대로 저는 그 사람들 그 올린 사람한테 문제 해결하는 그런 그 치료적인 그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황장애 때문에 멘탈이 약해졌다. 그것도 이제 공황장애의 여러 호흡이 가빠지고 이런 급성불안 상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안심시키는 그런 또 개입의 내용을 답변을 달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썼죠. 화살표 달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텍스트를 올린 거예요, 제가. 지금 왜냐면 사진을 찍었더니 이제 잘 뜨질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말한 증상에 대해서 자,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불안과 위협을 느끼면은 이틀리기 제가 쓴 답변이죠. 심계항진에 의해서 뜨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 사람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것이 의미가 뭔가 그것이 뭐 죽는 건 아니다. 그거를 줄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이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맨 결론. 자, 따라서 위에서 상세히 검토해 드린 대로 불안 및 걱정의 영향이 커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공황장애에서 보이는 수준의 증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제 안심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이것도 이제 사례 분석해서 개념화 해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좀 노력이 소요되지만은 이렇게 해야만 온라인 상에서 상담자의 자기라는 상담자의 존재가 이제 인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인식이 돼야 이제 상품을 주문하고 채팅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지금 복잡하고 골치 아프지 않으실까 걱정됩니다만은 하여튼 뭐 들으시는 분들이 학부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많이 있는데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걸 이해하고 또 나름대로 또 부족하면 또 공부하고 또 더 이제 이해하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영자의 서비스 관련 후기 이건 뭔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후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열심히 해줬는데 배신감 느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호평을 하더니 점수가 5점 만점인데 3점을 줬다 이겁니다. 자기 열심히 했는데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지 않죠? 그 영향 받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내담자들이 그걸 압니다. 상담자들이 후기 평점에 민감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휘두르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나한테 지나치게 나를 칭찬했다. 나한테 좋은 소리만 해서 싫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한 내담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점을 좋게 받으려고 내담자의 앞에 비위를 맞추고 좋은 소리만 해주고 칭찬만 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기대가 클수록 실망하면은 더욱더 상처는 상담자가 많이 받겠죠. 그냥 저는 제가 많이 좋아하는 구절, 진인사 대천명. 내가 성실껏 해주고 그 사람이 뭐 꼭 내 기대대로 좋은 평점을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 평점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그런 모습이 느껴지면은 내담자가 이거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내담자의 불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면 상담할 때 이건 대면 상담할 때 나온 내용이지만은 오프라인 때도 비슷한 그런 내용을 청취해가지고 제가 쓴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상담자가 자기를 훈계하려고 한다.
또 혼낸다. 이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 저도 실제로 이제 여기 추고록에는 제시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해. 쓸데없는 생각을 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훈계나 약간 혼내는 스타일의 그 행동이 나가는 수가 있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오프라인 같으면 이제 저 앞에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불만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제 사이버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나니까 용감합니다. 지가 뭐 상담자가 뭔데 나를 이렇게 훈계하느냐라고 후기에 싣습니다. 그런 비슷한 거 많이 봤어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데 심층 해석만 제공하려고 한다. 상담자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채팅 상담에서 발췌한 그 호소입니다. 제가 원래 저한테 한 몇 번 상담을 받았던 내담자인데 채팅 상담. 근데 제가 이제 그 신청에 상담 신청에 응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급한 김에 제가 답변이 없으니까 다른 분한테 상담을 받았답니다. 근데 원하는 조언을 듣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번역 일을 하는데 너 왜 그 번역에 집착하냐? 원인을 찾아라.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 잘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기는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번역에 충실할 수 있느냐. 현실적인 조언을 원한 건데 그래가지고 실망하고 다시 또 왔어요. 그 자기는 이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담자가 원하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적인 접근을 해야 될 경우도 적지 않게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이렇게 원하는 걸 해줘야 좋아합니다. 그래서 권고사항. 내담자가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제공하려고 노력할 것. 내담자를 동등인격의 소유자로 존중할 것. 응? 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이렇게 말투를 또 이렇게 어린애 다루듯이 하는 말투를 드러내 보이면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담자를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 내담자들은 압니다. 솔직하게 하긴 좋겠고 개념화하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효율적인 접근 방식 꼭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해야 돼요. 상담 끝나고 나서 뭔가 좀 약간 썩 만족스러운 것 같지 않다. 그럴 때는 이제 슈퍼비전도 받고 동료들하고 토의도 하고 또 관련 치료 문헌도 뒤져가지고 아 이렇게 한번 더 하면 해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자신의 역량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역전이 왠지 이런 스타일에 접근해오는 내담자가 싫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상담자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컴플렉스나 감정, 그런 감정적인 응어리랑 관련되기 쉬운 거니까 이거를 이제 스스로 가라앉히고 해결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다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담을 잘하려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자기 마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과 기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쌓고 발표해서 피드백을 받고 지도 감독을 받고 이런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분석을 하려면은 이런 분석도 받지만은 또 명상 수행도 해서 자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공감력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하여튼 상담 받는 거를 경험해 보시기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 내담자의 공격적인 발언, 굉장히 적개심, 공격적인 거를 막 풍풍 풍기가 사이버 공간에서는 용이하고 막말,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가 쉽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공격성을 어떻게 방지할 거냐. 침착해야 돼요. 냉정함을 유지해야 돼요. 가급적으로 몸을 쭉 힘을 빼고 정신적으로 몸과 마음의 정신적인 이완 상태를 유지하고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고 다음 페이지에 화나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딱 들어주고, 당신은 뭐 지금 화난 것 같다. 응? 그리고 당신이 지나치게 나한테 이렇게 화내는 거는 부적절해 보인다. 뭐 이렇게 상담자의 반응을 얘기해서 컨트롤 해도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바운더리라고 그러죠. 바운더리. 아무 때나 연락해가지고 물어보고, 어떤 상담자의 영역을 조금
침범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 정신적인 경계,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바운더리,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 나는 당신이 화난 걸 이해합니다. 나는 당신을 여기 도와주려고 왔어요. 그렇지만 나한테 이렇게 언어적인 공격 행동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그 이상은 내가 당신이 화난 거를 받아주는 내가 정서 쓰레기통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돈 몇만 원 냈으니까 당신은 내 감정 이걸 다 받아달라. 그래서 이렇게 초기 단계 상담이란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딱 구조화시키고 교육시키면은 알았습니다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취소할게요. 그래, 취소해라. 그리고 초기 단계에 이제 얼마 시간 안 지났으면 전 바로 깨끗하게 취소해 줍니다. 서로 기대가 틀린 거니까.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용자가 헐 그래가지고 저는 헐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한 겁니다. 상담 시간 20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시간 오버한 건데, 오버했는데 조금 더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헐이 뭡니까? 듣기에 기분이 좋지 않네요.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상담 끝낼게요 하고 시간 지난 것지도 아니까. 이렇게 해서 뭐 별거 아닙니다만은 그냥 너무 상담자가 참아주려고 하시지 말고, 내가 지금 당신이 그 말이 듣기 기분 나쁘다. 응? 갑자기 이게 별로 저기 안 좋은 단어를 썼다. 응? 나는 지금까지 귀하의 호소에 전념하면서 도움말을 주려고 애썼다. 근데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반응을 하냐. 응?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 마음대로 공격적인 그런 언어 반응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컨트롤한 그런 경험담을 소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치료자가 역전의 감정처럼 굉장히 강렬한 감정, 그걸 느끼는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건 임상심리 수련생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에서 이제 번역해서 발췌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하여튼 항상 자기를 알아야, 자기가 알고 자기가 내담자의 어떤 반응 때문에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는 것을 관조할 수 있을 때 우리 그거를 잘 조절하고 거기에 휘말리고 마음의 상처를 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명상 수련, 자기 분석, 초연한 마음 자세를 유지하고, 상대방이 내담자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계선 특징이 있는 사람들이 감정이 격렬하거든요. 막 자해도 하고 죽겠다는 식으로 막 요란망정 피고, 이럴 때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이 사람이 왜 그러는지, 너무 존중받지 못하고 자기 주관이 안 생기고 어릴 적에 그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길길이 날뛰는 건데, 그런 거를 좀 나름대로 가늠하면서 휘둘리지 않고 억압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좀 초연한 마음 자세로. 자기 마음의 힘이 더 커야 돼요. 불쌍한 것. 응?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약간 내려다볼 수 있을 때 감정을 공감하되 휘둘리지 않게 되죠. 휘둘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휘둘리는 순간 상담이 이상해지고 치료자도 이제 상처를 받게 되고 내담자도 아마 치료 효과가 적을 겁니다. 그래서 명상 수련, 명경 지수, 이 자기 분석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명상 수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경지수 같은 심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하여튼 저는 제 방식은 문제 해결 중심적인 방식, 아까처럼 단순히 뭐 라포 형성하고 공감하고 반응해 주는 거, 그걸 그렇게 많이 시간을 들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큼 이제 라포가 웬만큼 소통할 만한 분위기가 됐다면은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인지행동 기법이나 또는 힐링 명상 기육 비법,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재발성 우울증에 대해서는 MBCT라고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요법의 효과가 있거든요. 자기 이제 감정에 힘든 것이 올라오는 거를, 떠오르는 걸 지켜보는 거죠. 거리 두고 지켜보기. 이걸 디스턴싱이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절충해서 사용합니다. 아까 EAP 상품, 이것도 아까 소개해 드렸듯이 문제 해결을 초점을 두다 보면은 내담자가 원하는 거를 파악하고 어떤 방법을 적용할지 찾아가지고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그럼 아까 준 거고요. 하여튼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아까 조언은 안 썼네요. 제 나름대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어떻게 집중력을 높이고 머리 맑을 때 또 저기 아침 운동을 하면서 저기 어떻게 적절하게 제 컨디션을 유지하고, 어? 이 사람이 양분적, 이거 아니면 뭐 아니면 또, 양분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되게 경계선 성격 특성이 그렇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기 때문에 격렬한 감정 표현도 하고 자해도 하는 거죠. 그 격렬한 감정을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면도 칼로 한번 손목을 쓱 그었더니 그 감정이, 그 감각이 시원하면서 그 자기 고통스러운 그 버림받은 느낌이 억눌러지거든요. 그때부터는 자해로 이제 막 긋는 겁니다. 수십 군데 자해하는 걸 자해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분적인 사고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에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좀 절충적으로 1시간 하든가 안 하든가 하지 말고 한 2, 30분 하고 그걸 좀 꾸준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그 하나의 개입을 예를 들은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파악한 다음에 원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내용을 자세히 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상담 사례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상담 사례 발표하고 20분 정도 질의 응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시간을 맞추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어떻게 예상대로 딱딱 20분씩 떨어지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남자들이 놓고 할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중간 수준 이상의 문제가 있어요. 채팅은 여성들이 많은 거고. 하여튼 여성들이 정서적인 표현도 잘하고 언어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이런 거를 접근하는 거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임상적인 문제니까 정신과 치료 받거나 약물 치료 받았거나 또는 그런 임상적인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대충 추려봤더니 49개 케이스가 된 거고, 나중에 보니까 한두 케이스가 또 중복됐어요. 하여튼 대충 제가 이제 추려낸 것만 40여 개 케이스, 이거를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목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거 한번 한 페이지씩 1초당 한 페이지씩 조교 선생님이 한번 넘겨주시죠.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증상별로 우울증,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계속, 계속, 계속. 여기 EAP까지.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다음 페이지. 없네? 요거. 이제 참고문헌 소개한 겁니다. 이 방면에 이제 가장 그 연구 결과 잘 리뷰되어 있는 게 요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 봐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지금 강의록의 앞부분에 많이 좀 삽입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번역한 이상행동, 이상심리 그 책 3권을 소개했고요. 원고 강의록 1부를 마치고 조교 선생님이 2번째 사례 발표에 대한 그 강의록을 띄워주세요. 이 앞에 채팅란에 뭐 올라오는 게 없네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개요를 하여튼 이걸 보니까 이게 한 400쪽 되거든요. 이걸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뭐 개요 하나하나 개요만 설명드리고 뭐 사례에 시간 남는 대로 사례 몇 개 살펴보고 그다음에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라는 건 여성입니다. female, 29세 여성. 이거 다 개인정보 보호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이런 거 다 뺐습니다. 가급적이면 언제 상담받았는지도 빼고, 응? 나이가 몇이고, 가로 속에 있는 건 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봐도 누구도 모르겠죠. 무슨 뜻인지. 5번, 29번, 37번 그런 거고요. 하여튼 29세 여성으로서 가족 스트레스로 두 번이나 2014년, 2017년 음독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리고 어릴 적에 부모하고 이제 저기 언니들로부터 언어 폭력 피해를 받았고, 그래서 자살 위기. 두 번째도 이제 그 28세 여성이고, 그 인지행동 치료 30분간 실시했고, 세 번째는 23세 여성으로서 검사도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약물 치료까지, 예, 정신과 약물 치료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변덕스럽고 좀 감정 기복이 심하고 자살 기도가 지금 많이 의심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 자살 위기 세 개를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에 소개해드리면 우울증이 전부 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는 중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34세 여성으로서 현재 약물 치료를 받았고, 매사가 귀찮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사는 게 재미없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 속에 쓴 거는 치료 개입의 그 핵심을 얘기한 겁니다. 사는 의미를 찾는 거. 응? 사는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우울증에 대한 저기 행동요법이 뭐가 있냐면은 활동 수준을 높이는 거죠. 이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활성화 기법이라고 나와 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즐거운 활동이 있어요. 프리맥이라는 사람의 원리에 의해서 프리맥 원리라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많이 하는 활동, 그것이 그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활동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주로 뭐 하고 지내십니까? 공원 나들이 해요. 공원에 가서 팔굽혀 피기 합니다. 그럼 그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꾸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사람한테 즐거움을 주는 활동 수준을 높이도록 그것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인지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이 사람은 업무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거를 또 그 다음에 다루었고요. 그 다음 사례는 29세 여성이고 우울 불안하고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강박 성향, 편집 성향, 죽고 싶고 자살을 하는 걸 상상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당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당함에 대한 하나의 보복수단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런 얘기를 하죠. 신과 함께 영화 있잖아요. 그걸 보신 적 있습니까? 죽고 나서 복수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갸우뚱하게 해보게 되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은 자살을 방지하고 하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수단에 호소하는 것이 과연 원하는 대로 될까? 그런 걸 이제 해주고 살아서 복수하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하면은 상당수가 거기에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 다음은 27세 여성, 항우울제 복용하고 있고 ADHD. 성인의 ADHD죠. 자기 충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행동으로 나타나기 쉽고. 그런 약물까지 먹는 굉장히 자살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도 27세. 거의 다 20대, 30대죠. 제일 많고 40대가 조금 있고요. 20, 30대가 이제 아무래도 이런 채팅, 사이버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문제만 많이 과장돼서 표현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40대, 50대가 이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접속해서 채팅하는 거에 익숙치 않으니까 이걸 접근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거 익숙한 20대,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화상 상담 안 하는 겁니다. 이 30대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전력이 있는 27세 여성. 집에서는 분위기가 밝은데 회사에 가면은 상급자한테 굉장히 많이 짓눌리는, 그래서 우울한 사람, 회사 간두고 싶은 사람. 30세는 결혼 연애 상담인데 다른 기저 증상이 있어가지고 우울증으로 약물 치료를 받은 사람.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36세 여성은 하여튼 굉장히 5년간 정신과 치료받은 우울증인데 경계선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주 한 번씩 상담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이제 호소하는 게 있었습니다. 48세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이혼도 했고 가족 스트레스도 많고 현재도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았는데
18살 때 강도 위한 성폭행, 그런 걸 당한 외상적인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는 거, 좀 이렇게 마음을 좀 자기 과거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다소라도 그런 거를 좀 목표로 삼았었고요. 또 20세 여성도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소개했고, 38세 여성, 이 사람은 왕따로서 직장 스트레스가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화가 날 때 말로 되돌려 주는 거. 이 화난 거를 되돌려 준다는 표현을 제가 오프라인이고 사이버 상담이고 되돌려 줘야죠 하면은 굉장히 그 호응이 좋더라고요. 내가 받은 거를 일부라도 되돌려 준다면은 마음이 내담자들이 많이 시원해지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24세 여성은 아버지가 또 성폭력을 했네요.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수감되고. 근데 하여튼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그 미움과 원망, 이거를 참 되게 다루어졌고요. 그 다음 여성은 또 되게 보면 어릴 적에 어떤 외상적인 충격을 받았거나 부모가 싸웠거나 폭력을 당했거나 그런 경우가 외상후 스트레스랑 장애랑 관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가 싸우고 아빠가 폭력하고 휘둘르고 결국 이혼하고 굉장히 불안이 압도적인 상태죠. 25세 여성도 또 이제 아버지가 A월은 알코올성 음주 폭력이죠. 그래가지고 뭔가 아버지 그에 짓눌려 살아왔는데 이거에서 이제 자기 존재감을 이제 확립을 하고 안정감도 확보해야 되고 아주 자기한테 술 마시고 화풀이한 아버지에 대해서 미움도 털어내야 되겠고 뭔가 이런 분노가 자기 내면으로 하게 되면은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도 가기 쉽다고 이제 매뉴얼 교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화살을 바깥으로 돌려야 돼요. 제가 그때 많이 쓰는 수법은 바깥으로 돌려라. 누구 탓을 합니까?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럼 부모 탓도 하고 부모의 부모가 조상이니까 조상 탓이라도 해라. 조상은 절대로 후손을 원망하지 않죠. 그런 것도 부연 설명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런 적개심, 이런 분노를 푸는 것이 굉장히 우울감, 불안감 해서 외상적인 상처 해소에 중요하겠습니다. 29세는 이제 학교 폭력 피해. 다 당한 거죠. 다 당한 사람들이 안으로 오그라들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우울증, 불안, 자살 그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OCD는 강박장애, 학교 폭력 피해에 의해서 강박증, 우울 이런 거 호소하는 사람인데 자기를 자책할 거 없어요. 네가 힘이 약하면 얻어맞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당한 거고. 그거를 이제 돌려줘야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네가 10대 맞으면 한 대, 네가 반항이라 해서 한 대라도 때려줄 수 있지 않냐. 그럼 상당수 끄떡끄떡합니다. 수긍하죠. 그러면 마음이 자긍심이 살아나고 일방적으로 당하고 휘둘리기만 한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공황장애도 있죠. 약물 현재 복용 중인 23세 여성. 하여튼 이제 공황장애 증상은 이제 심장이 뛰는 거거든요. 근데 심장이 뛴다고 죽는 것이 아니죠. 저는 이제 이럴 때 심장 뛰는 거는 자동차 RPM으로 비유하죠. 자동차가 출력을 내려면은 저기 이거 RPM에 한 5천까지 4천, 5천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엔진이 터지지 않듯이 심장이 터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공황장애 치료 1단계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리적인 흥분은 전투 준비하는 것이다. 싸울 준비하는 것이지 네가 죽으려고 하는 신호가 아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게 1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27세 남성 또 공황 증상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현실감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은 잘 되돌아왔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 급성불안, 그죠?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거는 가급적 그 메타포나 은유나 격언을 많이 전달해 줌으로써 한번 그 효과가 오래 두고두고 음미하고 지속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몰 때 막다른 길로 몰지 말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몰면 어떻게 돼요? 쥐가 고양이한테 덤비죠. 이 쥐가 바로 내담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너도 저기 그렇게 죽겠다 싶으면은 너도 이렇게
당하지만은 않게 될 수 있다.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피해의식에 압도당하는 거를 이제 맞서게 하려고 그렇게 급성불안을 대처하도록 그렇게 개입한 적이 있습니다. 30세 여성, 응? 상사의 지적에 얼어붙고 직장에서 그렇게 왕따시키고 저기 꽉꽉 누르는 그런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기 주관을 세우고 이때는 세이프티, 안정감이 중요하죠. 안정감. 공황장애고 외상후장애고 불안장애고 내가 굳건하게 살아있다. 네가 아무리 날 지적해도 나는 죽지 않는다. 나는 내 땅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 이런 안정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요새 최근에 세계적인 연구 동향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약물 쓰고 있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서 건강염려증 가지고 기후가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는 유아를 키우는 주부인데도 불안, 두려움에 많이 잠을 못 자고 그래가지고 30대 여성인데 인지행동 치료를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34세는 또 이 사람 되게 이런 정서 불안이 있을 때 폭식을 많이 하죠. 폭식을 하면은 뇌에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런 감정이 좀 조절되기 쉽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살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강박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강박사고 강박사고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의심이 수반돼 가지고 굉장히 마음을 정리 못하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박증 호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인지행동 치료를 개입을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이거 저기 제목만 읽다 보니까 다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F36세 여성은 걱정 반추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켜보기, 힐링 명상 치료도 했고 미국 체류한 사람들을 체류해 있는 여학생에 대한 어떤 강박사고 사고를 다룬 그런 사례도 있었고 불면증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 좀 빨리 가겠습니다. 직장인 그 알코올 중독, 조현병 상담, 그다음에 저기 회사에서의 그 번아웃, 탈진 현상. 그 다음 페이지. 그 직장인 아까 얘기한 거고 그 다음 페이지야.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례별 상세한 추구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자살 위기, 29세 여성, 과거에 2번 음독 자살 시도를 했었고 어릴 적에 언어 폭력 피해를 많이 받았는데 이 내담자는 조울증이 있는 언니의 괴롭힘으로 인해서 음독 자살 시도를 2번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 회기에서는 과거의 자살 기도에 관련된 상황 및 재반 행동을 탐색하였고 자살 관련 생각을 바꾸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회계에서는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해주면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응답해주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담자가 올린 호소의 내용,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가지고 표시를 해서 답변을 이제 회신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성별 뭐냐, 이 사람의 주제, 뭐 어떠냐, 과거력도 쓰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상담 신청한 이유가 뭐냐, 그 다음 페이지. 그래가지고, 너라는 게 내담자고, 내라는 거는 언니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너한테 칼을 휘둘렀다. 네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응? 언니가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를 괴롭혀가지고 자기가 분에 겪고 자기 편 들어주고 가족이 없어가지고 자살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언니의 심리를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소를 해왔습니다. 이래기에는 자, 이와 같은 이제 이거 위에 올린 저기 호소 내용, 그거를 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순서가.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 중요한 그 문단을 갈무리해가지고 제가 쓴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당신이 말한 폭언의 저희 파악이라고 그 위에 세 줄, 알고 싶다는 이 세 줄을 통째로 이제 갈무리해가지고 붙이고 화살표해가지고 이것이 귀하가 방금 언급한 음독 자살 시도와 관련이 있나요? 네?
그리고 저는 가급적 초기 단계일수록 내담자가 쓴 단어를 그대로 반복해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상대방의 저의를 추측하려면은 상황 정보가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폭언을 했을 때 화가 나지 않았나요? 어떤 반응을 했는지 뭐 등등등. 그랬더니 이제 자, 그 사람은 언니입니다. 그분은 저희 언니인데요. 언니가 우울증으로 집에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그 와중에 이제 언니하고 싸우는데 쓰레기 좀 이렇게 언니한테 뭐 해달라고 시켰더니 짜증을 낸 거예요. 응? 이렇게. 그러니까 언니가 나름대로 이제 힘드니까 우울증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왜 자기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중간에 뭐 빠진 것 같죠? 그렇지만 그대로 갖다 붙인 겁니다. 자기가 그 전에 칼을 휘두르는 동생인 자기한테 칼을 감자칼이에요. 그 보통 칼도 아니고. 이 칼을 보면은 우리가 좀 위험한 칼 같죠? 그 제가 이제 예? 이것이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하다가 언니가 동생에게 어떤이라는 저기 퀘스천 먹고 다른 거는 이것이 진짜 사람 살상용 칼인지 과도인지 모르잖아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감자 깎는 칼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남을 다치게 하는 그런 그 목적의 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칼을 휘두르게 되었나요? 단지 위세용인지, 진짜로 동생을 해치게 하려고 한 건지. 예? 그리고 또 이것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칼 휘두르기 직전에 주고받은 언행, 카드 휘두르 행동에 대한 자세한 실태, 그리고 그 뒤에 후속된 결과 이렇게 제가 했더니 그 다음에 자 참고로 언니는 그러니까 저게 요거 약간 파란색이 제가 이제 한 거고 들어가 가지고 있는 거 앞에 튀어나와 있는 것이 이제 내담자의 반응이죠. 언니는 조울증, 우울증 진단받았고 언니가 나를 인간으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그리고 이제 내담자 탓을 하면서 자기를 감자칼을 휘둘렀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기 이 내담자는 이 표현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칼을 휘둘렀냐? 응? 그거에 대해서만 이제 그 생각에 집착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반응을 들은 거죠. 언니는 도덕적 판단보다도 충동적으로 욱하고 그런 행동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울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증 상태에서는 흥분이 고조되어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를 수 있고 남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병식이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달아 넣었죠. 그 다음 페이지. 그때는 어, 이제 대담자 그대로 써서 붙인 거예요. 그죠? 5줄이. 자기는 청소하기 힘들다. 왜 그것도 안 해? 왜 청소 아까 하라고 했더니 왜 안 하냐 했더니 언니, 응? 거짓말 하지 마. 분명히 네가 한 곳에만 모아두라고 했어. 이게 이 내담자도 이 표현을 잘 썼네요. 그죠? 저게 딱딱하게 저게 세미콜론 콜론 달아가지고 그때 언니가 칼을 찾고 이렇게 뭔가 제가 이제 주문했더니 나름대로 내담자가 정황이 좀 그림이 떠오르게 좀 기술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언니가 칼을 찾고 어? 위에서 얘기한 청소 문제로 휘두른 건 감자칼이고 저한테 가까이 들이댔고 소리 지르며 호소했다고 이거는 전부 다 내담자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볼 때는 진짜 그 언니가 동생을 찌르거나 다치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제가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간격을 두고 문단을 구분해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조울증 상태에서 욱해가지고 어쩌고 그럴 수도 있자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다 얘기를 다 듣고 되게 답변하려면 시간 다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제 한 발 넘겨 짚어서 되게 짚을 수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조울증 그런 말을 듣고 추측한 게 이제 맞는 거죠. 욱해서 그랬구나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몇 년 뒤에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언니가 자기랑 문자랑 싸울 때 이런 표현을 또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나를 괴롭혔으면 내가 너한테 칼까지 휘둘렀을까. 전적으로 동생 탓만 하는 거죠. 그죠? 자기는 이제 여동생한테 괴롭힘을 당했으니까 전적으로 네 탓이다. 응? 그래가지고 내 손이 다쳤지. 응? 되게
넌 도리어 너는 언니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이렇게 한 거죠. 이 말 들으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언니가 감정 칼을 휘둘렀다는데 왜 언니 손이 다쳤나요? 그 언니는 전적으로 동생 탐험하는 건데 행동 기술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랬더니 이제 또 이 사람이 또 설명을 잘 하네요. 아, 또 언니가 어쩌고 저쩌고, 응? 아, 또 언니는 저기 뭐야 자기가 다친 거에 대해서 저기 그 남 탓하고, 응? 응? 그런다는 거죠. 언니가 자기를 밀어가지고 자기 손 다친 거는 미안하지도 않고, 언니가 동생한테 마구 대하고, 저기 동생 탓으로 많이 돌리는. 네? 그래서 이제 빨간 줄로 한 게, 언니가 언젠가는 날 죽일지도 모른다. 이 사람이 이런 불안, 두려움, 걱정이 있어요. 가지고 뒤에 보면은, 아, 언니가 절 죽이진 않겠죠. 그러면서 안심하는 그런 반응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생기니까 가족들은 이제 뭐, 저기, 딸이 그런 행동한 거를 다들 얘기 안 하고 쉬쉬하겠죠. 하여튼 언니가 세 번이나 칼을 자기한테 들이대가지고 제가 방을 얻어서 집을 나갔대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그래서 이제 아까 몇 년 뒤에 언니랑 문자로 싸운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되네요. 아까 이제 중간 빈틈 그거를 이제 이 내담자가 채워서 설명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 조목조목 번호를 매겨가지고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2번, 언니가 흥분해서 칼을 잡느라고 손가락을 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언니가 자기 부주의해서 자기 손이 다친 거죠. 응?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다 동생 탓으로 돌리는 거죠. 응? 하여튼 언니가 이렇게 저기 뭐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 부족한 것 같아서 언니가 자기한테 함부로 이렇게 할까봐 그래서 이제 크게 다치거나 죽을까봐 무섭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현재까지 들은 거에 대한 피드백을 준 거죠. 언니는 자신의 공격 행동의 정당성을 찾으려고 기와 탓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얘가 날 괴롭혔으니까 내가 이렇게 휘두른 거고 또 그러다가 또 내가 다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적으로 동생 탓으로 돌리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이때 귀하는 언니에게 말로 주고받았으면은 말로 해야지 어떡하냐. 언니한테 말해라는 거죠. 말다툼했다고 사람 다칠 수 있는 갑툭칼을 갑자기 들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는 무섭지 않냐. 무섭지 않냐. 이렇게 말해보면 어떻겠냐고 이제 제가 제안을 한 거죠. 그랬더니 자 그러면 이제 10살대로 간다. 어쩌고 저쩌고. 응? 그래서 이제 언니가 부모님들이 이제 언니 놀랬더니 언니가 이제 동생이 웃었다고 자기 보고 웃었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냄비에 손이 붙은 사건. 그 아까 말한 사건이 자꾸 이렇게 이제 얘기를 점차 심층적으로 탐색하면서 그 빈틈이 다 메워지고 이제 그림이 좀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을 듣고 정말 언니 얘기만 나오니까 자매가 둘 뿐인가? 예? 그거를 이제 한번 탐색하는 질문한 거고 언니는 동생한테 화풀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받은 인상을 전달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가요? 하면서 화풀이했다고 하니까 언니가 자기를 진짜로 죽이려는 거는 아니죠. 응? 사실 저는 언니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번 하고 응? 그 언니가 괴롭히고 가족들이 자기 편 안 들어주니까 자살 시도를 해서 뭐가 이제 관심을 끌고 자기 그 분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살 시도 한 번 하고 집을 도망 나왔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니는 자꾸 자기가 언니를 괴롭혔다고 이제 자기 탓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하여튼 어쨌거나 자살, 목숨에 대한 얘기니까 이제 이런 목숨, 생명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한 거죠. 귀하의 목숨도 중요합니다. 왜 자살 시도를 했어요? 지금도 자살 생각을 하냐고 이렇게 현재 상태도 이제 평가하려고 한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저기 아닌 것 같아요. 응? 네? 저기 왜 언니는 왜 제가 언니를 저는 안 그랬는데 전 착한 사람이라고 남들이 할 정도인데 왜 언니는 제가 언니를 괴롭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저기 심리적인 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를 잘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멀쩡합니다.
제가 죽으려고 시도한 거는 언니가 1년에 3번이나 휘둘렀는데도 가족들이 언니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분하고 억울하고 자기도 좀 공정한, 동등한 관심을 받고자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가족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까 자매 두 명이라고 했을 때 반응이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자매가 딸 둘인가 보다라고만 이제 마음속에 먹은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언니를 어떻게 대하나요? 왜냐면 아까도 언니 뭐 까치집이고 어쩌고 뭐 우스운 거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이 언니를 폭압과 과한 애정, 아동폭력, 아동폭력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키워가지고 이 사람이 중학교 때 자살 시도해서 치료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하여튼 부모님한테도 당하고 언니한테도 당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저항수단으로서 자살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해주죠, 중간에. 자, 정리하면은 부모님이 두 자매를 모두 폭력과 폭언을 가한 건가요? 그 와중에 언니는 같은 피해자인 동생에게 화풀이하고 동생 탓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례 개념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랬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죽게 되지 않을까 봐 그 생각, 그 두려움에만 집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달았죠. 언니도 취약하고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위에 문장에 부모님이 이제 자매를 그렇게 폭력과 폭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은 동생을 죽이고 싶을 만큼 이유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단 언니를 자극하지 마세요. 언니가 지금 좋을 상태에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흥분하기 쉬우니까요. 그렇게 이제 개입을 했고요. 하여튼 부모님이 이제 폭언을 했는데 뭐 언니하고 동생에 대해서 각기 이제 다른 방식으로 했었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자기 집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좀 자기도 좀 이렇게 쑥스러운지 정신 없었죠 하고 이제 흐흐 했네요. 근데 엄마도 아빠한테 폭력당했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마음대로 이제 가정폭력범이라고 이 내담자가 표현할 정도로 마구 가족을 휘둘르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밑에서 5번째 줄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불만, 원망, 미움이 있으면은 아이메시지로 자기 감정을 전달해서 응어리를 풀도록 하라. 그리고 이제 피해자 약자끼리 합쳐서 힘을 합쳐서 저항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화이팅입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말이겠죠. 뭔가 아주 힘을 실어주는 말에 대해서 공감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자기를 존중하고 삶의 욕구, 분노의 적절한 표현, 이거를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끝났기 때문에 또 나머지 또 질문 있으면 추가로 받아주겠다.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내담자는 이제 검사를 권고했더니 하여튼 뭐 당장은 아니라고 하고 오늘 너무 알찬 시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주문을 해가지고 검사 결과 이렇게 쭉 나름대로 대략적인 인상을 이제 그 해석을 해서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해석 상담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좌절의 인내력.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MMPI 보면은 이고 스트렝스라고 있습니다. 자아 강도. 자아 강도라는 게 댐이 약한 거예요. 어떤 좌절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약한 거고 이것이 붕괴되면 이제 사이코시스로 가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그거를 이제 많이 강조해서 해석을 한 게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한번 한 페이지만 넘어가 보죠. 이런 식으로 검사 결과 이 사람이 자살 얘기했더니 자살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화냈대요. 자살 생각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자살에 관련된 사고 9-1 쪽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근거를 제시하겠죠. 해석도 이제 근거하고 어떤 경험적인 연구 결과에 의해서 해석을 해야 이제 군말들이 얻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간략하게 첫 번째 사례, 실제 추구력을 보여드림으로써 실제의 모습, 이런 어떤 자살 기도한 내담자에 대한 실제 개인 모습을
소개를 했는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좀 질의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